계속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석 체크가 안 되는 학생은 올려주고요. 자, 도시재생.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 도시재생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서 있었던 환경의 변화라든가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 물리적인 환경적인 특성들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고요. 자, 재개발과 갱신, 재활성화, 재생의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리디벨롭먼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재개발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면은 기존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다시 개발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재개발에 대한 개념을 볼 수 있겠고요. 갱신이라고 한다면은 기존 도시 지역의 기반 시설을 재사용해서 주택을 새로이 개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은 우리가 도시재생,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여러분들 때쯤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개념과 다 혼용돼서 사실은 써왔던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도시 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지역을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한다라는 데 전제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쓰고 있는 건물의 공간이, 건물이라는 그런 원조의 공간은 경제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축 건물이 어느 정도 건물이 쓰이고 나면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뭐예요? 재료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는 노후성, 그리고 환경의 노후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새롭게 공간을 계획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연결시켜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재개발의 혜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재산 가치 상승 효과로 재산의 증대라든가 공공 기반 시설이 확충되는 개념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의 요소에 대한 부분은 보통 우리가 정비구역 혹은 정비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정 고시된 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실행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 재개발 관련된 거는 국계법이라고 얘기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개발법 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이 여기서 추가해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기존에 있는 법 체계인데 지금 정리가 됐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구분돼서 실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심 재개발 혹은 주거지 재개발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는 법 체계상 구분은 좀 돼요. 도심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심지 중심부의 어떤 재개발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 환경정비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주거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주택 재개발 사업 혹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의해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세부적인 용어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각각의 사업 구성에 대한 특징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인구 50만 이상 시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하는 것이고, 시는 이제 도지사가 이제 승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각각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범위가 어떻게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고요. 그리고 수용 방식, 결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거주 일정한 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구역 지정을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물을. 그러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내용들이
각각 4가지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 내용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업 준비 단계를 하고 사업 시행 단계,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완료 계획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죠.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가 구시되면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될 때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한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주가 가지고 있던 택지를 그 시기에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거, 혹은 택지 정비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것,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것, 그 시기에 따라서 사실은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사실은 매입을 했을 때, 사업주에게 매각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실 적지 않은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 절차는 그래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하고 범위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위원회를 만들고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내고 쭉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사업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조합에서 어떤 불합리한 이윤 추구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거기서 문제가 되죠. 계획 수립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아까 얘기했듯이 조합 설립하고 그 조합장이 사실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막강해지는 거거든요. 문제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생기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실제 개발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그 재개발 사업 구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일단 정말로 사활을 걸어들고 참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강남 지역에 재개발이 예견되어 있는 지역들, 반포라든가 이미 하고 있는 지역도 있죠. 그런 지역에는 지역의 상징성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과열 경쟁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면에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관계들을 맺기도 하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과정들이 굉장히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도시재생이 가고 있는 방향도 굉장히 혼탁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사업도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한동안 삼성물산이 재개발을 안 한다고, 주거 재개발을 안 한다는 선언을 하면서 꽤 여러 해 동안 사업에서 이제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한 2, 3년 됐죠. 다시 이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밀도 있게 지금 가져가기 시작한 게, 여러 가지 브랜드화되어 있는 건설사들 중심으로 보통 이루어지죠. 삼성물산이라든가 대우라든가 LG라든가. 자, 지금 보는 거는 도심은 1구역에 대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이제 정비가 된 지역인데요. 도심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 구역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 주거 기능이 혼재된 도시명 뉴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이제 제시가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런 공동주택 위주의 도시 환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제가 좋은 도시 공간이 되기 위한 전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계층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주거의 질이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의 상당 부분 60% 이상 넘어간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주거가 공동주택 위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의 어떤 그런 그 원인들을 보면은, 이런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단지의 모습들에서 원인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얘기했었나요? 그 강원도의 모 도시는 진짜 중규모 도시도 안 되는 도시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강릉, 원주, 춘천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시군 지역은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지역들인데, 도시를 운영하는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도 있어요. 그걸 사실은 이제 건강한 도시냐라고 봤을 때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분명히 좀 봅니다. 다음은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겠는데요.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실행되고, 이거를 우리가 짧게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사업 방식에는 이제 현재의 개량 방식, 공동주택 건설 방식, 복합 방식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사업 하나하나 이걸 수업을 하려면은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고요. 전반적으로 도시 재개발, 도시 개발하는 데 관련된 내용들을 쭉 개론 수준에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1년에 이런 과정들,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도시주거 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하는 50만 이상 도시들이 이제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의 어떤 주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도지사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역할들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 영등포구 대림 3동에 시행됐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달라졌지요. 환경도 개선되고. 과거 이제 판자촌이 있었던 지역인데 다 이제 철거가 되고 주거지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주거 환경 요소 중에서 지구 내 도로망이나 위생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개선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일조 상태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완전히 이 이웃과의 그 조밀한 그런 건축의 배치라든가 구조 환경적인 특성상 실제로 이제 기존의 내용하고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진 그런 평가들을 사실 많이 받기도 하죠. 다음은 이제 PF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플레임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사업 구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원을 좀 보면은 1299년도에 영국 왕실에서 실행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 상업은행과 개발 후 은행이 1년간 소유권을 가지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PF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 이제 SPC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사업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죠. 특수 목적법인인 이걸 이제 SPC라고 이제 보통 약자로 얘기를 합니다. 를 설립한 후 일종의 이제 페이퍼 컴퍼니 같은 개념이에요. 건설, 분양 등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끝난 후에는 땅값과 이익금을 일부를 이제 회수하는 개념인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 신용과 사실은 관계없이 내가 기획하고 하려고 하는 사업의 아이템과 사업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고 대규모 사업일수록 실질적으로 내 사업자가 사업 주체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는 갈수록 더 어려운 구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은행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거에 평가를 받고 그를 통해서 예산을 이제 끌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PF 사업인데 국제금융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또 있었고 그러면서 또 위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은행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일반 고객들이 저축을 해가지고 생기는 어떤 그런 이자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낮아지는 상태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 그 예치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뭔가 이제 증식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 구도 자체에서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의 부분, 은행이 필요로 하는 예산의 증식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런 게 이제 사실은 결합이 돼서 PF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실행이 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요새는 사실은 굉장히 좀 줄어들었죠, PF 사업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PF 사업으로 일어나는 도시개발 사업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좀 다운이 된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있고요. 그 분위기는 실제로 지금 사회 구조하고도 맞아 있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하고. 지금은 그런 과거와 같이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일어난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PF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접근 시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PF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기업의 평가, 신용평가는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거고요. 기존 금융계약서상의 약정 조항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개념들. 하지만 이제 높은 금융 비용이 부담된다라는 거. 이제 은행에 줘야 되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주 입장, 개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다 전달이 돼야지 그에 대한 평가를 받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융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된다는 얘기가 거기에 연유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대출 은행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사업주의 기존 시정과 분리해서 본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주의 개인 시정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주가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사업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신용도 같은 것들이 거의 무시될 수는 또 한편으로는 없죠. 네, 그런 한계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 업무가 필요한 은행의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PF 사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일본에 있는 록몽길 같은 사업이죠. 모리 부동산에 주도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였고, 개발 이후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증가분을 통해서 새로운 주택과 개발 이익을 일부러 보상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록몽길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내가 여러 번 때 생각해보면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의 일환으로 학습을 했던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포스턴 플러츠 같은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을 바라봤던 그런 시각이 지금에 바라봤던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분명한 차이가 좀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개념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PF 사업의 어떤 개발 사업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개발 사업들을 볼 때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사실은 봅니다. 나도 그랬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하고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이걸 기획하고 코디네이션하는 그런 역할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은 사실 디자이너가 성취하는 그런 노력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배치도죠. 여러 가지 뭐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기능들을 담아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주거적인 기능까지도 이제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 사례죠. 서울에서 보면은 그런 지역들이 사실은 적지 않죠. PF 사업으로 개발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PF 사업으로 일부 지역 구역들이 4개 구역이죠. 일어나게 됐는데, 택지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완화, 지방 경제 활성화, 수도권 인구 분산 같은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거 위주의 신도시를 탈피하고 IT 기반의 지식산업 중심의 자족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를,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목표죠. 그래서 PF 사업으로 진행된 구역이에요. 요 구역인데, 여기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에 대한 모습입니다. 당시 이제 개발 당시 조감도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경기에 대한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라고 얘기하는 개발 사업들이 막 일어났던 또 시기가 있고, 굉장히 또 침체기를 맞는 시기가 있죠. 특히 이제 뭐 우리 사회로 놓고 본다면은 IMF라든가 국제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발생했던 2007년, 8년, 9년, 그땐 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도시개발의 필요성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시 개선을 도모하고 도시 공간에 부조화된 그런 공간들을 이제 형성하는 것이라든가, 도시의 과밀화라든가, 도시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 개발의 효과를 좀 보면은 일반 개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때요? 그런 도시 조직이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개발들이 개별 필지 단위로 보통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의 기본적인 구조들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도시 구조를 바꾼다는 전제를 가지고 사실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도시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도시 어반 패브릭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도심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 방향이라든가 재개발 가능 영역에 대한 판단,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도심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죠. 청진지구 지역인데요. 기존의 도시 어반 패브릭이 이렇게 있는 지역들이에요.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근데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구역 지구 지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좀 더 획일화되고 정리된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종로 마찬가지입니다. 서린지구인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도시 이미지가 확실히 바뀌게 되는 그런 환경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외에 이제 점진적 재개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수복 재개발이라는 내용도 조금 맥을 같이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별 소유자가 재개발을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을 한꺼번에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줄이는 부분도 좀 있고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겠죠. 재개발 방식은 전면 재개발, 수복 재개발, 보전 재개발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조금은 상반된 입장에서 바라보는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건물, 개보수, 위생시설의 보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력개발, 자력재개발, 그리고 합동재개발 개념으로 또 이제 이용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도시문 재개발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도시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운 기능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1966년에 세운상가 건립으로 시작된 도시 재개발은 74년에 소소문 2지구, 1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 재개발이 있었고, 서울과 부산, 대구, 지방의 많은 도시들에서도 사실은 재개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서울 가장 중심부죠. 서울 중심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들, 이런 부분들도 용도 개방을 통해서 재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재개발에 대한 절차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을 신청하는 것, 어디다 신청합니까? 시군에다 신청을 하게 되고요. 결정고시하는 건 이제 장관이, 관계장관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쭉 입안을 하고 계획 수립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하고 공사 완료 보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계법에서도 이제 관련 내용들이 절차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쭉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계획 같은 경우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런던의 도크랜드가 사실은 이제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단지인데요. 여러분들 기억이 납니까? 도크랜드를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제 잘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업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배터리파크시티 기억이 나죠? 배터리파크시티가 개발될 때 뉴욕 어떤 개발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런 구조들, 이게 이제 사업 구조라고 그러는데, 반면에 이제 도크랜드는 그 런던시에서 다 분양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매각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배터리파크 시티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긴 했지만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사업 구조 차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좀 차별화된 한계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죠. 당시 이제 쇠퇴된 지역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화 환경적인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재개발이 되게 되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1987년 개발이 시작되기 전 당시의 모습인데요.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죠. 여러 가지 용도와 기능들이 복합된 신도시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랑스 라데팡스 같은 경우도 도심 재개발로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도심 재개발에 대한 내용들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이제 요 내용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요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고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뭐 메일로 문의를 하던가,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좀 쉽지 않은데 수업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 재생에 대한 한 꼭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수업 자료 올려줬는데, SH공사에 계시는 그 박사님이 작업을 하신 자료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도시 재생에 대한 내용을 일부 살펴보고, 도시 경관에 대한 내용을 나머지 2시간 동안 살펴보면서 이번 학기 내가 수업하는, 강의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죠. 그러니까 2주 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주제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들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없었죠. 기말고사가 있고 주제 발표가 중간고사를 사실 대체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작업이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고민을 잘 담아서 주제 발표에 매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들이 문제없게 발표될 수 있게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는 앞에 한 걸로 가늠을 하겠고요. 그래서 12월 12일 날 시험을 볼 예정이니까 준비를 역시 잘 해주고, 개인적인 일정에 대한 거는 각자 어레인지를 하기 바랍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